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겠습니다.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00팀이네요, 오늘 우리 둘 다. 그러네요. 네. 시장이 어떻게 좀 단기 급락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어떻게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너무 과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금요일에 조금 뭐 시장의 고용 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착각이라든지 좀 과도하게 해석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됐습니다. 어제 제가 속보가 막 들어오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트위터에 어떤 그 보도들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란과 그 이스라엘의 충돌이 일어났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인해서 그게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시장을 밀어올리는 재료가 됐는데 근데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 매수가 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앞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조금은 시장이 여전히 부담감을 좀 느끼는구나 라는 것들을 내심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핀비즈 맵부터 보시면 다우지수는 하락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0.86% 올라가는 동안 다우지수는 하락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장중에 뭐 1% 넘게 쭉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장 초반에는. 근데 그 분위기가 다시 조금 내려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막 이렇게 과열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모레 CPI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라클 실적도 약간 시장에서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금요일에 예정된 스페이스X 상장까지 여러 가지 유동성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막 흥분할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S&P 500도 강보 합세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나스닥과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금요일에 많이 빠졌던 기술주와 성장 섹터, 성장 색깔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던 건 그래도 좀 고무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10% 올랐고요. 인텔은 호재가 또 추가적으로 있었어요.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샌디스크도 목표가 상향이 들어가면서 5.3% 올랐고요. 뭐 어제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 JP모건에서 목표가를 크게 상향했다고 말씀드렸죠. 4.6%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에 그 목표가 상향이 나왔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침체돼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급락이 나왔는데 월요일에는 테슬라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괜찮았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이 막 좋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빨강색이 확실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좀 경계 심리가 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셀 2000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좀 울긋불긋합니다. 우주 관련주들 그리고 광통신 관련주들도 오늘 호재가 좀 나와서 그쪽이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 관련주들의 강세도 좀 나타났습니다. 다만 블룸에너지 같은 종목들은 3.8%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우주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고민이 되나 봐요. 이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이벤트를 호재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론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계속 그 갈림길에서 갈치자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여전히 좀 부담되는 건 금리입니다. 또 올라갔네요. 0.6%. 금리가 왜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CPI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다고 봐야겠죠. 4.6% 가까이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도 여전히 부담감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100선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막 좋았던 건 아니구나라는 게 좀 체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유가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되면서 좀 떨어졌
떨어졌어요. 고가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음봉을 만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90달러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벤치마크로 많이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확실히 조금은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아직 이게 바닥이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6만 달러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조금씩 자리를 잡기를 기대해보는 심리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요약해 봤고요. 그래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반등을 한 건지.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 나스닥이 오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4% 급락했잖아요. 그것의 뭐 절반도 회복하지는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는 좋은 이야기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 얘기부터 한번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첫 번째 섹터는 오늘 호재로 활용했던 재료들이에요. 호재로 활용했던 재료들을 몇 가지 나눠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조금 고민을 했었던 이유들을 또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부터 이란이 대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걸 어제 아침에 이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SNS에다가 즉시 총격을 중단해야 된다.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을 원하고 있다. 무지나 어리석음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 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걸 다시 풀면 이걸 방해하는 사람은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되돌려서 까는 거죠. 네타냐후 그렇죠. 무지하고 어리석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여론조사가 계속 안 좋아요. 지금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처까지 로이터 입소스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선거 11월에 있는 선거를 어떻게든 뭐 승산을 좀 만들려면 이걸 끝내야 되는 게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네타냐후랑 통화를 했대요. 이란을 보복 공격하지 말라라고 말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는데 대화가 있었다고 하고 전화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우리도 중단할게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는 결정권이 없다.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고 네타냐후가 뭐 핵협상 타결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고 추가적으로 이런 게 나왔어요. 악시오스 보도에서는 비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곧 혼자가 될 테니까. 비비가 애칭인가요? 네, 그런가 봐요. 비비 네타냐후. 네, 그래서 곧 혼자가 될 테니까. 와, 전쟁 중에 되게 시적인 표현이네요. 네, 동맹국한테 네. 혼자가 될 테니까 라고까지 발언하는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좀 느껴지죠.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멈추라고 했는데 안 멈추고.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내가 멈출 수 없다. 끝까지 난 한번 가보겠다. 왜냐면 네타냐후는 이거 전쟁 멈추면 본인은 이제 법의 심판을 뭐 받아야 이래저래 되는 거죠. 뭐 고민이 좀 있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도 멈췄어요. 그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알려질 정도로 그쵸. 했다는 거는 압박감을 엄청 주는 거잖아요. 각자 도생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그건 말이 안 아니, 되죠, 우리 사실. 이제 안 도와줘. 네. 이게 굉장히 또 큰 메시지가 메시지였죠. 크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시장은 뭐 전쟁이 어느 순간에든 간에 뭐 머지 않아 좀 끝나겠지라고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치에서도 지금 당장은 뭐 배럴당 뭐 몇 달러, 100달러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점점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또 불안감을 줄 뻔했다가 다시 이제 시장의 호재로 다시 변했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벤자민 네타냐후가 성이네요. 그러니까 벤자민이 성이고 네타냐후가 보통 이름인가? 베냐민이라고 베냐민? 부르더라고요. 비비가 궁금해가지고 왜 비비일까? 자, 이렇게 해서 전쟁 얘기 한번 종료해 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좀 전망하는지 아이비들의 의견들을 좀 한번 확인을 아니네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요. 이제 시장이 호재로 썼던 네. 이슈들을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 2번 붙어 있으면은 시장이 그래서 고민하는 이슈들을 정리한 겁니다. 아니 그럼 네타냐후가 지금 아직 안 끝났다고 한 거예요? 아, 요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료에 네. 요게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두 번째 이슈가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고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예, 그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6월에 미국 내 고용이 4만 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5월에 고용일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좀 크게 놀란 거잖아요. 네. 근데 월드컵으로 인한 단기적인 고용 이슈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골드만삭스가 입증을 해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6월까지도 그래서 고용이 단기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몇 달 동안 대부분 반전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고용이 계속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가 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뭐 금리에 대한 압박은 계속 상존할 것 같아요. 예, 그치만 머지않아 이런 것들 또한 해소될 것이다. 앞에 나왔던 이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 역시 9월에는 70달러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하고 월드컵 지나가면 고용 역시 조금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물가고 금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가 되겠지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일단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먼저 봤다고 네타냐후가 여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건 뭐예요? 네타냐후 총리는 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뭐, 전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쏟아내자 네타냐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둘 다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거는 이제 레바논에 기반을 둔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과의 어떤 충돌은 뭐 어떻게든 무마를 시킨 건데 직접적인 이란과의 예. 뭐 공격은 하지 않지만 근데 헤즈볼라와의 그 이슈는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네네. 근데 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근데 네타냐후 총리는 뭐 생각이 좀 다르니까 이게 그래서 2번으로 달려있는 섹터들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가운데 미국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능력이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계속 국제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들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매듭을 좀 지어주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호르무즈가 재개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느냐, 언제 끝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호르무즈를 빨리 열어서 통행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고점에 있는 유가를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건 하반기에 상존하는 고민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고민을 좀 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아직 완전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고 그렇죠. 또 여기에 더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또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자리 잡겠죠? 맞습니다. 앞에서도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금리가 결국에는 오늘도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용과 물가로 인해서 이게 촉발이 더 크게 되기는 했지만 그런 우려들을 뭐 전쟁 이슈와 고용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이슈 이런 것들로 조금 무마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러다가 금리 인상 할 것 같은데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 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5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간밤에 어떤 소비자 심리라든지 물가 전망,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뉴욕연은의 설문조사에서 봐도 물가 전망이 되게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1년 물가 상승률 기대치는 3.5%, 4월에 발표됐던 것보다 내려갔는데 3년과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동이 없었고 향후 1년 주택가격 상승 기대치도 3.5%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은 또 내려갔다고 하고 금융시장 전망은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전망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시장에서. 그런데다가 그 아까 계속
뭐 전쟁 이슈로 인해서 호르무즈가 잘 안 열리면 컨테이너 운임도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는 국면들이 계속 보이는 거고요. 소비자 심리가 계속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소비자들의 44% 정도가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내 지금 지갑 사정이 많이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 이제 물가 때문이겠죠. 네. 근데 저분들은 좀 많이 담긴 했네요. 아, 그러네요. 보니까 좀 다락하긴 하네요. 그래도 카트가 꽉 차 있기는 저렇게 하네요. 사면 좀 네. 부담되죠. 요 분은 카트가 비어 있습니다. 고민하고 아직 계시고. 이제 고민하고 네. 있다. 그래서 이제 바클레이스에서는 소매업체들의 연평균 연료비가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 이전에 비해서 연료비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시장의 어떤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이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내일 모레 CPI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4%, 4.2%라는 CPI를 우리가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이 발표되면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CPI까지 우리가 긴장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는 점은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치만 과연 진짜 4라는 숫자를 봤을 때 혹은 4.2가 아니라 뭐 4.3 혹은 4.4라는 숫자를 봤을 때도 시장이 계속 안정을 취할 수 있는가? 그게 지금은 이번 주에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스 슈왑에서는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내년까지는 가야 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의견들을 조금씩 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아마존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 이게 지금 유상증자 얘기 쫙 나오는데 회사채 발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지금 자금 조달을 엄청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숨겨진 그런 트리거였습니다. 뭐 여기까지면은 사실 금리와 물가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 고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오해를 조금씩 완화시키겠구나 싶었는데 장중에 어떤 그 상승폭에 제안을 했던 거는 또 하나의 악재성 재료가 또 있었던 거죠. 네. 아마존까지도 또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한다. 어제 이제 메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뭐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였고 메타는 부인을 했다라고 했지만 할 거예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명한 방법이 네. 결국에는 뭐 유상증자. 뭐 알파벳이든 메타든 그리고 이제 아마존까지도 아마존은 그 정도 비중은 아니더라고요. 140억 캐나다 달러니까 미국 돈으로 기준으로 하면 100억 달러 정도인데 이렇게 되니까 또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뭐야 또 왜 그래 이렇게 시장을 좀 잡아 끄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금요일에 어떤 급락에 따른 일부 반등은 분명히 나와야 돼서 나온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일정들을 계속 좀 고민하는 그런 심리들이 확실히 시장에 좀 엿보였다라고 보여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글에 처음에 유상증자 얘기했을 때도 워낙에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줄을 섰다라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또 호응이 좋았죠. 근데 이제 그게 맞아요. 호응이 좋았을 때는 그래 다들 이제 구글의 성공을 기원하고 하겠지. 그런데다가 이번에 버크셔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네. 뭐 아마존도 회사채 발행했는데 뭐 엄청 잘 팔려. 그러면은 막 다 기대하고 좋은 그쵸? 건데 네. 이게 꼭 딱 하락의 시그널이 또 되잖아요. 금리 인상 뭐야? 맞아요. 기업들 이렇게 돈 빌리는 거 부담될 거 맞아요.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공교롭게 지금 사면타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누가 있죠? 할 만한 기업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시장 영향력이 큰 것 같진 않아서. 뭐 엔비디아가 하진 않겠죠? 뭐 그리고 이제 당장 이번 주에 오라클 실적이 있는데 오라클이 부채 때문에 걱정하는 되게 강한 그런 그쵸. 기업이잖아요. 숫자를 또 봐야겠네요. 근데 하필 오라클 전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니까 약간의 좀 부담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할 때는 부채를 이제 발판 삼아서 그쵸. 그걸 또 이제 더 크게 키우고 빚도 능력이다, 뭐 빚도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만 우리가 맞아요. 금리 얘기하고 이거 버블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이야기는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이 돼서 어떨 때는 좋게 해석하고 어떨 때는 또 안 좋게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차트 하나 준비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 이렇게 긍정론자도 있지만 부정론자도
원자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3배짜리 미국에서 ETF가 S&P 500의 3배 위쪽으로 투자하는 게 SPXL이고 네. 아래쪽으로 투자하는 게 SPXS거든요. 네. 그리고 속슬과 속스 이것도 반도체에 대해서 3배짜리 위로 투자하는 게 L이고 네. 아래로 투자하는 게 S거든요. 그거 다 더한 게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위로 아래로 3배짜리를 지금 지난 며칠 동안 ETF 거래량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콜옵션도 5,720만 개야. 풋옵션도 4,980만 개야. 이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긍정론과 부정론이 계속 맞서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BTIG에서는 지금 기술주 하락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경고를 얘기를 했어요. BTIG는 어떤 곳이죠? 이거 역시나 월가의 기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뭐 한 화요일부터 계속 월가 기관들이 좀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네.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얘기했던 한 기관 중에 하나고요. 기술주가 금요일에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추가 하락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쏠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 쏠림의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 그런데다가 지금 과매도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50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0일 이동 평균선 그려봤거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네.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서 이게 상황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상상하는 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내려가면은 저건 이제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시장은 엄청난 뭐 어떤 급락을 지금 생각하는 그런 과정까지 오겠죠. 근데 BTIG의 그냥 의견이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약세장 지표의 70%가 발동이 됐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보는 기준 중에 약세장 지표가 뭐 몇 개가 있겠죠. 뭐 10개 정도가 있다고 치면 10개 중에 7개가 지금 약세장을 가리키고 있다. 이 배경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돼 있고 투기적 활동. 이게 아까 이게 다 투기적 활동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상승세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직까지도 BTIG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더 쏠림이 풀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뭐 지금 하락하는 약세장의 신호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거품의 신호, 버블의 신호, 고점의 신호 엄청 많았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끌고 계속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AI가 촉발한 그 산업의 확장. 그리고 그들이 버는 돈 이거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도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번에는 다를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다른 거를 우리가 뭔가 막연히 믿고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돌다리를 좀 하나씩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상반기의 반도체 랠리가 두 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그 구조적인 성장 자체가 너무나도 눈부셨고 그리고 실적으로 그걸 다 입증을 했었고 근데 두 번째가 반도체 빼고 살 게 없었어요. 그쵸. 실적 네. 지키고 밸류에이션 싼 네. 종목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심지어 금리도 높잖아요. 그쵸. 부담스러운 구간이니까. 그래서 반도체로 과도하게 좀 집중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 상황들이 이제 하반기에 가서도 유지될 것이냐를 놓고 판단했을 때 반도체가 상반기처럼 구조적 성장은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섹터임에 틀림없지만 그 두 번째 과연 반도체 이외에 다른 먹거리들이 계속 없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들어가겠죠. 그 먹거리를 어떻게 보면 젠슨황 CEO가 우리나라에 와서 막 각 기업들 이렇게 그런 것도 콜라보 있죠. 하겠다 이렇게 협업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4세대 먹거리를 던져준 것 같기는 한데 네, 맞아요. 과연- 뭐 피지컬 AI 얘기도 있는 거고. 예. 과연 그게 또 얼마나 빠르게 또 시장에서는 그 받아들이게 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긍정론을 펼쳐 놓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티그룹이 되게 대단했던 게 금요일에 그 급락을 보고 S&P 500 전망치를 상향했어요.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가? 써놓은 거 예약하기 그런가? 해가지고 야 이거 내야 되냐 어떻게 하냐 막 고민하다가 썼던 냈나? 건 아까우니까 네. 일단 내시죠.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면 결국에는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AI 버블에 대해서 불안해하고는 있지만 이 성장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주면서 결국에 시장은 AI를 믿고 가다 보면 8,1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이렇게 상향한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금요일에 너무 건강한 조정이었다. 이런 게 사실 안 나왔으면 네. 나도 계속 쏠림에 대해서 걱정을 했을 건데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전혀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덕분에 조정이 나온 덕분에 우리가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는 게 약간 좀 월가의 어떤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네,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정도 급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최근에 어떤 급락 이후에 시간들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걸 낙폭을 회복했던 시간들. 그냥 평균만 보면은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뭐 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걱정의 벽을 타면서 조금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여유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네. 어제 시장 하락에서 그 챗GPT나 제미나이로 투자 의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 꽤 있으신가 봐요. 그래요? 사실 제 주변에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상담할 수도 있지 했는데 지금 채팅창에도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네. 팔지 말라고 해서 안 팔았다. 뭐라고 근거를 얘기했을까요? 제미나이 그러게요. 결국 이제 구글 회사에 속해 있는 어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그런 게 있나? 그 보통 개인이 물어보는 성향에 맞춰서 대답해 주지 않나요? 내가 설명을 나는 팔고 싶지 않은 거를 야, 굉장히 나한테 팔라고 하지 똑바로 마. 말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뭐 신문 기사 이런 거 보면 다들 뭐 패닉 세라면 안 된다. 그쵸. 뭐 저가 매수 기회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았어가지고 아마도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저께 이제 국내 증시가 참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역대급 매도세를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월가에서도 사실 최근에 코스피가 워낙에 중요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이렇게 조명을 좀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누적 순매도액은 750억 달러에 달한다. 뭐 사실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거. 그렇지만 그걸 개인과 기관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랠리를 갖추고 있는 건데 근데 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근데 노무라 증권이 요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코스피에 대해서 이런 매도세를 보고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는 이유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어떤 그 비중 가만히 있어도 비중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매수 제한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거다라고 노무라 증권이 또 커버를 좀 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움직임일 뿐이고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12,000으로 상향 조정했던 것들을 월가에서도 좀 보면서 코스피에 대한 그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코스피가 얼마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 이제 부분이었죠. 해외여행 가면은 예전에는 뭐 BTS Do you know? 뭐 이렇게 Do you know 하잖아요. Sony? 뭐 Do you 이런 거. know Kospi? 그렇게 Do 가야죠. you have Kospi? 뭐 이렇게 얘기해. 삼성전자. 삼성, SK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푸드선이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또 의견이 뭐 이래저래 부딪히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해지를 한대요. 네. 코스피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불안해하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풋이거든요. 풋. 네. 예. 콜이 여기에 있고 풋이 계속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언제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조금 해지를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접근을 해야겠죠. 제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일렉트로닉 해야 되는데 너무 한국어로 얘기했네. SK 하이닉스, 뭐 삼성 일렉트로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여도님 영어는 못하시네요라고 바로 지적하시네요. 예, 전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특징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우, 지금 치킨 방금 들어왔는데 냄새가 아주 너무 좋네요. 자, 여전히 중심은 반도체다. 그렇죠. 예.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치솟은 게 이거 샌디스크예요? 맞습니다. 뭐 여전히 이렇게 뭐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중심은 반도체임은 뭐 틀림없죠. 이렇게 급등한 배경이 충분히 올라올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건 맞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뭐 다른 쪽으로 먹거리가 좀 보이면은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지. 아직까지 실적 측면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압도적인 그 첫 번째 선택지는 여전히 반도체임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젠스망 CEO도 어제 얘기했죠.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게 기쁜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앞으로 AI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에 서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매우 기쁘게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셨죠. 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샌디스크에 대한 목표가를 2,100달러까지 상향했습니다. 샌디스크 지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마이크론이 그래서 9% 같이 올라간 거고요. 샌디스크가 1,650달러 선이네요. 네, 1,650달러 선에 있는데 지금 현재 목표가를 2,1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샌디스크도 최근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얘네는 이걸 변동을 시켜요. 변동? 네. 장기 계약을 해놓고 그 안에 변동을 막 해요? 네. 그게 변동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럼 갑이에요, 갑. 완전 갑인 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샌디스크에게 앞으로 실적 가시성을 높여준다라는 측면에서 2,100달러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이 급락이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또 고민을 하잖아요. 과연 앞으로도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앞으로에 대한 관점을 무무에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들어볼 만한 그런 의견인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제가 따로 가져와 봤어요. 메모리 주식의 조정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그 상승에 대한 논리가 조정이 된 것은 아니다. HBM 쇼티지, 장기적인 공급 쇼티지, 그리고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수요 측면을 더욱 강화했고, 엔비디아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라고 하기보다 이거 파트너십 이번에 발표했던 거,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강화했고, 이번 매도세는 펀더멘털의 문제보다는 가격 재조정과 포지션 조정에 의해서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고 포지션이 너무 극도로 이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페이스X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다른 먹거리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이슈도 있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CPU, 광통신 이런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고민을 시작한 거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앞으로의 하반기의 숙제는 그거가 되겠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거는 이견의 여지는 없지만 이 반도체와 함께 수급을 좀 나눠 먹을 섹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섹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메모리 관련 비중을 계속 늘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섹터를 계속 찾는 것이 맞는지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메모리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관점을 뭐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고요. 그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호재가 나왔던 두 개 종목 말씀드리면, 인텔이 TPU 주문을 받았답니다. 구글에 엄청난 수량의 TPU 주문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구글이 300만 개 TPU 인텔에게 주문을 했다는 건 얼마야? 이거는 인텔의 파운드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좀 얹어주는 그런 뉴스가 되는 거죠. 네. TSMC가 너무 과부하가 생기니까 이제 다음 파운드리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있는데 네. 이제 미국 내부에 인텔의 그쵸. 손을 네. 잡는다. 뭐 일단은 인텔이 좀 더 접근성이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가 테라팹 같이 협력하기로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구글과 엔비디아는 아직 주문을 하지는 않았대요. 네.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마존은
코닝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닝. 예. 코닝 진짜 좀 잘 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광섬유, 광케이블, 광트랜시버 이런 전체적인 그런 그 광통신 관련된 부품들을 납품을 하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표했다고 하니까 왜 메모리 이후에 이제 CPU가 또 새로운 먹거리로 많이 떠오르면서 실적을 지난 분기 실적부터 뽑아냈잖아요. 이제 다음 하반기부터는 어쩌면 광통신 쪽의 실적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이 가운데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JP모건. 원래 JP모건이 약간 테슬라를 막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급락의 원인들만 계속 쫓다가 시장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긍정적인 이슈들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마벨 테크놀로지 S&P 500 편입에 성공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JP모건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475달러까지 대폭 상향했다라는 게 둘 다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벨의 주가가 9%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4% 넘게 올라왔습니다. 마벨은 많이 올랐는데 사실 테슬라는 막 엄청 만족스러운 상승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전날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 탄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게 이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WWDC를 했지만 생각보다 실망감이 좀 더 컸나 봐요.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언제든 이벤트가 나오면 생각보다 실망이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애플도 이번에 뭐 시리 AI를 공개했는데 최신 세계 지식, 기기 상황 인식, 화면 인식 기능을 갖춘 대화형 AI 비서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했는데 뭐 그 이상 뭐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플은 실망감, 다만 테슬라와 마벨은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 뭐 한 2배 청약 들어왔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스페이스X 이거 거품 아니냐, 뭐 다모다란이라는 사람이 이 스페이스X 나는 못 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분 되게 유명한 뉴욕대 교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분이 이제 밸류 평가를 많이 하셔서 네. 그래서 요걸 또 CNBC에서 물어봤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 과도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스페이스X 지금 당장 뭐 흑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 지금은 시장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상장하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거를 투표를 하고 있는데 벌써 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본인들의 바람 아닐까요? 그렇죠. 바람이죠. 투자해놓고 기다리고 저 바람을 그래서 숫자로. 2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한 30% 정도 상승을 예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요일까지 공모주 청약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버 서브스크라이브드 계속 그 이상으로 수요가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이 유동성의 움직임이 계속 스페이스X를 향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우주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 어때요? 계속 최근에 밀렸거든요. 로켓랩. 근데 그러다가 로켓랩이 약간 좀 바닥을 잡아주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코스타 역시나 지금 낙폭을 꽤나 만들었는데 스페이스X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죠. 그쵸. 스페이스X가 성공을 한다면 이 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다들 스페이스X를 보고 있는 구간이라 우주 관련주들도 지금은 조금 숨을 죽인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 섹터에서 비트코인 얘기 간단히 좀 드리면 63,00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32개를 팔아서 논란을 만들었던 마이클 세일러가 무려 1,550개를 샀습니다. 32개니까 왜 팔았어요, 대체? 32개 왜 팔아가지고 그렇게 다들 시장에 패닉을 만들어요? 싸게 사고 싶었나? 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면 되지. 32개 팔아서 뭐 있을까?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평균 뭐야 또 비싸게 샀네. 65,000달러에 샀네. 61,00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그 전에 샀네요. 예. 그러니까 그 30몇 개 판 게 약간 뭐 세금 내려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때문에 판 거예요? 뭐죠? 나눠줘야 되는 거? 아, 배당? 그런 거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좀 과도하게 빠진 건 네, 그쵸. 맞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네. 지금 어떤 유동성의 선택지가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갔다. 저는 그게 이제 스페이스X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래서 이게 뭐 다시 샀다고 하니까 어쨌든 논란이 조금 덮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비트마인도 또 고세 샀더라고요. 비트마인도 이더리움을 네, 샀겠죠? 12만 7천 개를 더 샀대요. 그렇게나 많이 샀어요? 지난주에 다들 지금 이 트레저리 기업이죠.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은 요거를 호재로 지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내려왔으면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가도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의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근데 여전히 그 클래리티 법안은 이 JP 모건의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신중한 태도 이런 걸로 인해서 2026년에 법안 통과 가능성을 60%까지 하향 조정했다고 해서 코인 관련주는 뭐 어떤 등락에 좀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밤새 있었던 시장의 반등의 이유 그리고 호재와 악재를 한번 쭉 들어봤고요. 이제 여러분 곧 월드컵이 시작이 되잖아요. 월드컵 전에 전쟁이 끝나기를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가 또 월드컵 볼 때 그냥 보면은 또 뭔가 맛이 안 나잖아요. 치킨 맛을 좀 느끼면서 거기에 뭐 여러분들 술 좋아하신다면 맥주를 하나 다 이렇게 곁들이는 그런 구성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근데 또 요새 주식하느라 또 주식 조금 빠져가지고 이제 속상하신 분들은 또 비싸게 돈 내고 요새는 치킨 한 마리 거의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거 3+3 6봉지를 드리고요. 여섯 요게 마리를 4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치킨 3개, 돼지고기 돼지 후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돼지 후라이드네. 요걸 해가지고 저희가 그 구성 6봉에 39,800원. 모두 국내산 닭과 돼지를 사용을 한 겁니다. 한 봉당 6,633원 꼴이고요. 그냥 아이고 맛있겠다. 간단하게 저건 닭봉이 보이네요. 요거 이제 그냥 에어프라이기에다 싹 이제 해가지고 드시면은 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고 있네요. 아이 뭐 치킨은 뭐 언제나 옳죠. 이건 무슨 부위지? 치킨은 뭐 언제나 맛있고요. 돼지 후라이드를 먹어보겠습니다. 돼지 후라이드. 이게 아마 부산인가? 거기서 유명하다고 들은 아,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돼지를 튀겨요? 네. 그럼 탕수육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저도 모르게 배가 고파가지고. 맛있다, 이거. 그렇죠. 순살. 아 근데 탕수육인데 탕수육 튀김이랑 느낌이 다르고 다르죠. 후라이드 치킨 튀김 맛이 맞아요. 나네요. 식감이나 그런 게 진짜 그냥 치킨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프라이드에다가 뭐 집에 양념 있으시면은 양념 같이 뿌려서 양념 프라이드 말고 양념 치킨으로 드셔도 되고 국내산 제품은 뭐 마니콘은 워낙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브랜드니까 겉바속촉한 치킨 돼지 후라이드 6봉 준비한 거 함께 하시고요. 이제 엄청 더워지죠. 그래서 저희가 또 선풍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부드럽고 자극이 없는 초미풍 5개 이 날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게 만들어줍니다. 쿠첸의 선풍기 26년형 선풍기 최초로 49,000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에어스탠드 초미풍 4단 바람 그리고 상하 좌우 모두 다 서큘레이터처럼 조절이 가능하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선풍기 없으신 분들은 요거 5만 원도 안 해요. 49,000원에 선풍기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 뉴스레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 김장현 센터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